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챙겨보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고 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제가 그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냐면은 이 무역계약의 성립이라고 부르는 파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무역의 이제 개요라고 제가 말을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무역의 개요. 무역의 개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역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무역의 정의, 무역의 어떤 관련된 어떤 법령들 있잖아요. 대외무역법이든 관세법이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실상 저희 이제 출제하는 거, 시험하고 연관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역의 형태. 무역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대외무역법 보시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에 있었던 특정 거래 형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중개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출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룰 만한 주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BWT라고 하는 보세 창고도 거래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연계무역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등 이렇게 말을 쓰겠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역이라 하는 것들은 국제 거래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역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물품을 이제 보내고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한 명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도인 입장 생각해 보시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매매 계약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인도를 한다는 것은 운송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운송하는 거 말고도 이제 물품을 인도를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 이거 저희가 신용 위험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요.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적정하게 물품을 인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금 결제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제가 신용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매수인의 입장 생각해 보시면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결제를 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에 대해서 내가 대금 결제 먼저 했는데 불구하고 물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이거 저희가 상업 위험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신용 위험하고 상업 위험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 위험 말고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평상시에라고 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인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상 위험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동일한 통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변동 위험 또는 환위험이라 부르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환변동 위험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밖의 위험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 간의 어떤 상관습이라든지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각각의 그 파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무역의 형태 중에서는 중개무역, BWT, 연계무역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전체를 물어보기에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기출했던 문제 중에서 신용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저희가 수출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하고 팩토링하고 포페이팅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50점짜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걸 전체로 내기보다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역의 개요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넣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의 개요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과정,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청약과 승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과 승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넣어드린 것이 있는데요. 한 번 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 또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종류를 쓰기 전에 요건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청약의 요건, 승낙의 요건, 그 다음에 종류, 청약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효력 발생에 관련된 부분하고 효력, 소멸에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력 발생 같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멸 같은 경우도 소멸 시기, 그다음에 소멸하는 사유,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멸 시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겠죠. 소멸 시기가 아니고 여기 소멸 사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출제가 됐던 거였죠.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 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승낙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 요건, 그 다음에 종류라고 하는 것들은 따로 없기 때문에 승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 소멸 사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도 출제가 한 2번 정도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약과 승낙은 이거 말고도 개별적인 규정도 나오는 것이 있어요. CRSG 등 이렇게 말을 썼을 때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승낙기간의 어떤 산정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을 하고 나면 여기다 쓸게요. 쭉 흐름대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무역의 어떤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성립하는 과정인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무역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 계약의 성립.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라 하는 것들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둘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니까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까지도 생각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 입장하고 영미법계 입장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약인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는 저희가 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여기 분료식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도 인정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어떤 반드시 서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도 허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보통 계약서라고 하는 서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 그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제가 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쓴다고 다 합의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국내 거래도 어려운데 국제 거래는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뭐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서로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포괄적인 계약을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어떤 표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약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계약서를 주고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가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죠. 네, 조건이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조건이라는 것들은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기출 문제였었어요.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그 법률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다시 출제가 될 확률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걸 빼놨어요. 뭐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 영입법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담보라고 하는 거하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또 추가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서식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죠.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데 각자 내가 쓰고 있는 양식대로 계약서를 체결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식 다툼 또는 서식 분쟁 또는 서식 전쟁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서식 다툼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저희가 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할 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무역계약의 뭐 기본 조건, 무역계약의 뭐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뭐 품질이라든지 품질, 뭐 수량, 뭐 가격, 뭐 결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정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품질하고 수량, 그다음에 더 쓰게 되면요 기타 조항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불가항력 조항이라든지 뭐 하드십 조항, 그 다음에 프러스트레이션 늘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점유권의 이전이라든지 소유권의 이전, 그다음에 위험의 이전 이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중에서도 위험 이전 같은 경우에는 CISG라고 하는 거하고 인코텀즈를 같이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것들도 10점짜리 문제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이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같이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